안녕하십니까.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승환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아주 큰 주제는 전력 안보입니다. 전력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전력 시장, 전력 산업의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오늘의 관통하는 주제인데요. 흔히 전력 안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먼저 나오는 얘기는 원자재 공급망, 그러니까 가스를 어떻게 가져올 건지, 석탄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등등. 그리고 혹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재생에너지의 설비에 들어가는 원료들, 혹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광물들 어떻게 가져올 건지, 이런 공급망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시장 측면에서 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켜서 우리한테 어포더블한 어떤 프라이스로 에너지를 공급할 거냐, 이것도 전력 안보의 개념 안에서 다루곤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간과하거나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여기고 좀 지나가 버리는 얘기가 항상 전력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립했던 모든 전력 정책에서 전력망 계획은 항상 전원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으로 따라오는, 그러니까 법정 계획도 아닙니다. 법정 계획으로 수급 계획을 세워놓고 내부적으로 전력회사 내부적으로 세우는 그런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그 기저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전력망이 향후 미래의 전원 믹스 변화에 그대로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과 같이 전원 믹스가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시대, 그리고 다양한 리스크가 혼재하는 시기에는 그런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back to basic 해서 다시 한번 전력망이 우리의 전원 믹스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혹시나 불가능할 것 같다면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모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냥 한번 앞에 가져와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망은 장기적인 전력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우리가 전원 확충 계획, 우리가 수급 계획이라고 부르는 그런 계획들이 더 이상 그 계획만으로는 수급을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내년까지 가스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3년 이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통에 연결할 수 있는가, 그 개통을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그 전력망의 문제가 비단 어떤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저탄소 에너지 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새로운 자원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존에 들어왔던 석탄, 신규 원전, 모든 발전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전원 믹스를 통해서 전력 안보를 추구하겠다라고 할 때 전력망에서 이걸 진짜 이런 믹스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껍데기뿐인 전원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전력 안보를 확보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전통적인 솔루션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솔루션들이 많이 그 개통 산업과 개통 공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자들, 수많은 이제 산업계에서 연구를 한 덕택인데요. 그런 것들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페이퍼로만 존재하던 개념들이 작년, 올해 이런 시점이 되니까 이제 막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상용화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해당 그림은 제가 실개통 데이터로 그려본 우리나라 파워 시스템의 현재입니다.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수평으로 된 빨간색 점선이 그 지역의 최대 수요값이고요. 그 바 그래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색깔별로 각자 다른 전원의 발전 설비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울 지역의 발전 설비가 조금 있어 보이는 것은 서울이랑 경기도권을 다 합쳐서 표현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서울만 보면 거의 수요는 저기 있고 발전 설비는 그냥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발전원별로 굉장히 분포가 편중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스 발전은 거의 다 인천 쪽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록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색깔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네, 초록색이 대구, 경북, 뭐 부산, 이제 전남의 일부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충남에 거의 올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지금은 풍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태양광 보면은 전북, 전남 이런 데 굉장히 높은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전원이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지역마다 수요가 높은 곳은 계속 높아지고 적은 곳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2034년에 우리가 9차 전기본에서 보여주고 전망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라고 또 살펴보면 서울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수요는 더 올라갑니다. 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의 수요를 감당할 만한 서울 지역 안에서의 발전 설비 용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재생에너지가 많은데 수요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만 왕창 늘어나고 거기에 풍력까지 대규모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과 수요의 불균형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연적인 이슈고 이 이슈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동해안 지역의 상황인데요. 기사에도 아마 많이 나오고 오늘 또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동해안에는 발전단지 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아닌 북평화력, 삼척화력, 삼척그린, 삼척 블루파워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신규 석탄들, 한울, 신한울, 그리고 추가된다고 하면 신한울 3, 4호기까지 쭉 일렬로 늘어서 있고요. 이 모든 송전 조류가 거의 대부분 신태백 변전소로 모여들어서 서울로 이렇게 장거리 송전소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개통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항상 뭐 이제 개통을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송전 제약이 없을 때는 이런 발전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이용률이 높은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 지역의 송전 제약을 고려하면 이 발전기들 절반도 못 돌립니다. 근데 절반도 못 돌리는 이유는 어떤 산술적인 어떤 송전 제약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지역에 있는 안정도 문제, 과도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같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도 송전 용량을 100%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중첩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상황이 동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해에서 충남 지역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이제 페이즈아웃을 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기저발전을 확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저발전도 입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야 되고요, 혹은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주민의 동의를 받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기저발전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런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몰려있는 이런 지역에서 새로운 발전기를 더 추가한다? 사실은 송전망이 보강되기 전까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전력 소비량은 계속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산업 정책 중에 굉장히 파워풀한 K 반도체 전략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래로 가면 천안 정도까지, 천안, 용인 정도까지 가는 벨트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앞에 보여드렸던 개통도에서 거의 수도권 지역의 수요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발전 설비 용량은 많이 쳐봤자 가스 열병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토지 가격이 비싸서 사실은 많이 설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 이미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수요 전망에 반영된 그 물량들도 있는데 사실 반영되지 않고 그 사이 새로 신청이 들어온 데이터 센터도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경제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은 개통해주는 부담은 사실 상상 초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해법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 9차 송변전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최적
투자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어서 송전 투자를 연도별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9차 정기본에 해당되는 건데 뒤에 나오는 그래프에서는 이제 해당 모형을 다른 그 배치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해본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9차 정기본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별로 전망하고 있는 발전 설비의 변화, 용량의 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진입, 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의 최적 의사결정은 사실 송변전 계획이 지금 세워진 것과 모델링 결과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인데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강원과 서울을 잇는 그리고 충북과 충남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선로들의 보강 수요가 계속 모델링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자연히 해소되지 않는 이슈입니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지역의 디맨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전 단지의 편중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근데 특히 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태양광은 지역별로 이용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호남에서 사업하는 게 제일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래도 태양광은 이제 지붕형 태양광이나 이렇게 약간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잠재량 자체가 서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정식 해상 풍력 이야기인데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고 혹은 우리나라를 구할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부유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더 서남의 남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잠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발전의 편중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지리적인 특성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혁신 솔루션을 종합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9차 송변전 계획 혹은 10차 송변전 계획처럼 그냥 계획을 세우고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잘 안 되면 행정력을 동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지자체랑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에서 주민 수용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돼 있지만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송전 건설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과반 이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탑 혹은 송전선로가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를 유발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또 과반이 넘는 인원들이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여전히 과반수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학자들이 볼 때 송전탑의 전자파를 측정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 기준 한참 아래의 수치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설비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여전히 과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송전탑이 토지 가격, 집값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또 과반 넘는 주민들이 그렇다, 되게 강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문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혹은 돈을 지불해서 이 송전탑을 지중화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싫다라는 답변이 또 과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송전탑의 건설, 그러니까 새로운 송전선로의 보강을 통해서 수급 계획을 적기에 실현하는데 굉장히 큰 리스크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송전 계획도 당연히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송전 보강 없이 뭔가 발전원들을 수용하고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들을 여러 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산업부의 개통혁신 전략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항상 발전 계획을 먼저 세우고 송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생기는 필연적인 그 딜레이들을 순서를 바꿔서 해결해보자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된 생각입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을 선 개통 계획, 후 발전원 확충 계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접근을 할 때 항상 빠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풍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전략을 봐도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실무단으로 그냥 내려보면 여전히 접속 신청이 있어야 전력회사가 리스크 없이 그 지역의 송전망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아직도 바뀐 것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유럽에서의 프로젝트 이름은 EU E-Highway 2050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랑 또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유럽에서의 에너지 고속도로 이 프로젝트는 확률적인 접근을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수요가 얼마가 증가할지, 재생에너지가 얼마가 늘어날지, 다른 발전은 어떻게 될지, 신도시가 어디에 생길지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나리오들을 다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송전 수요, 송전 보강 수요부터 선 보강을 하자. 이거는 접속 신청 없어도 이 지역은 무조건 어떤 시나리오로 가도 송전 수요가 필요하니 여기는 먼저 건설하자. 이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5가지 시나리오를 돌려서 개통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중첩되는 부분, 이렇게 진한 색들이 5가지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송전 수요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미래 2030년에 송전 수요가 발생한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런 컨셉의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발전과 수요의 분산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좀 깨닫고 놀랐던 부분은 저도 분산화가 굉장히 좋은 아주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분산화를 제가 한 10,000개의 시나리오를 랜덤으로 재생에너지 배치를 막 흐트려 보면서 해봤습니다. 수요도 이렇게 옮겨보고 재생에너지 호남에 있는 것 충북에 옮겨보고 이런 것들을 10,000번을 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랬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9차 송변전 계획 혹은 9차 전력수급 계획에서의 분포가 한 상위 30-40%대 이미 있더라고요. 이미 꽤 괜찮은 솔루션 중 하나고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생각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좋은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는데 약간 극단적으로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은 재생에너지 들어가야 된다든지 전남엔 더 이상 재생에너지 넣으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분산화의 효과는 지금 우리가 9차 송변전 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투자비의 한 최대 20%에서 25%까지 절감하는 그런 결과를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75%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메이저 솔루션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분산화를 만약에 한다고 쳐도 분산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에 쓰고 있는 LMP 방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역 한계 가격을 통해서 그 지역의 수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가격을 통해서 주고 그거를 롱텀으로 사업자들이 반영을 해서 입지를 정하는 그런 방식.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토지 가격의 차이로 인한 LCOE 차이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애경현 데이터로 봤을 때 2,000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한 120원에서 130원이 나오고요.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원 이상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진짜 모든 토지 가격을 반영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주는 시사점은 생각보다 지역 간에 우리가 분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어떤 비용, 프라이스 시그널의 값은 굉장히 커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줬을 때 이게 사회적 수용성이 괜찮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전한 마켓 메커니즘보다는 정부 개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일부 해결하는 물량을 제어한다든지 REC 가중치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솔루션을 가장 참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만 있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이스턴 그린링크 2라는 프로젝트가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코틀랜드에 몰려있는 해상풍력 잠재량을 아래 잉글랜드 지방의 산업단지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HV 선로를 통해서 거의 700km가 넘는 경로를 끌고 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얘기된 적이 있는데 서해안 DC 고속도로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국에서 왜 이런 솔루션들이 이야기됐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대부분은 육지로 갔을 때의 딜레이, 사회적 갈등을 피하는,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접근이 되는 것이고요. 아주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해당 지역의 개통 강건성이 너무나 낮아서 더 이상의 대규모 해상 풍력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긴 라인을 통해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로 바로 개통 강건성이 높은 지역으로 바로 꽂아버리는 그런 솔루션을 논의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서남해 해상 풍력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물량들 지금 송전 계획으로 다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는 개통 엔지니어들이 꽤 있습니다. 개통 강건성 측면에서 아직 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개통 강건성이 높은 곳이랑 다이렉트 링크를 만들어 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켄텍의 김희태 교수님이라고 이제 복잡계 물리학 측면에서 전력 개통을 바라보는 연구자가 계시는데 그분과 제가 최근에 같이 한 연구에서 개통을 이렇게 어떤 전력을 보낼 때 긴 경로를 우회하는 방법이랑 중간에 그리드 숏컷, 지름길을 설계해 놓는 방식 중에 뭐가 구조적으로 더 안정한가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결과, 그리드 숏컷을 가진 구조가 구조적으로 안정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해 DC 고속도로가 이제 그런 그리드 숏컷의 한 가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혁신적인 솔루션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HVDC 선로 자체가 아직 가격이 비싸고 우리가 각 AC 선로에서 적용하는 고장률을 그대로 쓸 수 없을 만큼 자주 멈추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실증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재정 투입도 하지 않는다면 그 고장률은 10년 지나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솔루션들을 실제로 채택을 단기에 할 수는 없을지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논-와이어 얼터너티브라는 그런 방식, 이제 한국말로는 뭐 전력망 투자 대안 혹은 비증설 대안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페이퍼로만 존재하던 그런 계획들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파일럿을 넘어서 상용화 시점으로 많이 진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호주에 있는 머레이 링크 2.0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개념을 살짝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수요처로 전력을 보내고 싶은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275를 생산을 하고 수요가 200밖에 소비를 못하니까 75는 항상 커테일을 해버리는 그런 해당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전선로의 양 끝에 배터리를 달아놓고 275를 발전하였을 때 75만큼은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재생에너지가 발전하지 않는 시간대에 송전선로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면 마치 이게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효과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증설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를 통해서 가상으로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장점 중 하나는 시간 문제가 굉장히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송전선로 하나 지을 때 5년, 10년 바라보는데 사실 ESS 같은 경우에는 예타만 끝나면 1, 2년 안에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 정부가 통과시킨 개통 안정화 ESS도 사실 초기 몇 년간은 이런 혼잡 해소용으로 일부 사용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NWA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슬라이드를 그냥 반복하는 건데요. 첫 번째, 전력망이 전력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간과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발전원 확충 계획만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급 계획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재생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발전원이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고 충분한 대안이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손에 잡히는 솔루션들을 몇 가지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종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